우리 지역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문을 열었습니다. 자, 신년 특집으로 우리 지역 지자체들의 새해 살림살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경주시에 이어서 오늘은 2024년도 포항시 예산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먼저 포항시 의회 박희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사단법인 바른선거 시민모임 중앙회 김국재 공동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날카로운 시선 최윤길 기자 함께합니다. 자, 우선 2024년 포항시 예산이 2조 6,400억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54%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런데 민선 6기 이후에 평균치가 6.7%의 증가인 것을 살펴보면 예산은 증가했는데 이전보다는 소폭의 증가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평들을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먼저 오늘 이 토론하기 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관계를 먼저 좀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중앙정부는요, 세출, 부서별 요구하는 예산, 그다음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요구하는 예산들을 먼저 보고 세입을 잡습니다. 그 세출을 보고 이제 세입을 이제 얼마 정도 열릴 것이냐 이렇게 보는데, 지방정부는요, 세입이 기준입니다. 세입을 보고 그다음 거기에 맞게 세출을 정한 게 지방정부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지방정부의 어떤 재정을 보려면 결산액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이잖아요. 추경을 통해가 항상 예산액이 결산액이 더 많습니다. 그래가 오늘 이 통계 자료를 보시면요, 항상 2022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작년에 결산액이 회계 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면 이 결산에 대한 보고서는 이번 하반기 8월 달 나옵니다. 그럼 지금 이제 포항시청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2022년 결산액이에요. 근데 이거를 봐야 되는, 보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포항시 전체 예산을 보니까네 가장 아쉬운 게 저출산 대책이라든지,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오늘 요즘 소상공인도 정말 어렵잖아요. 이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다는 거. 이게 정말 좀 아쉬웠다는 겁니다. 네. 1.5% 예산이 증가했다는 이야기는 예산이 증가한 게 아니라 지난해보다 포항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이 돈이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1.5% 늘어난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수치다라고 하는 거고요. 포항시가 쓰는 돈이 다양한 형태의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와 복지로 간다고 했을 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일 수밖에 없다. 이 포항시 예산 전체를 보면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희정 의원님께서는 총평을 어떻게 내실지 궁금합니다. 국세 수입 저조에 따른 나비 효과로 인해서 빚만 늘었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겠는데요. 지난해 정부에서 세수 축에 이제 실패했다, 뭐 이런 방송도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이로 인한 타격을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떠안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부에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었습니다. 올해도 정부에서는 이제 총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뭐 건전재정 기조를 강화했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서 지방 교부세가 감소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런 분석은 거의 내놓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대책이 없었던 건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포항시가 지방채 600억을 발행을 해서 부족한 세수를 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포항시에서 발표했죠.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2024년 국가 투자 예산 1조 4,107억 원 확보했다라는 뉴스가 있어요. 이 뉴스만 봤을 때에는 뭔가 더 재정이나 곳간이 더 나아진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것 같거든요. 그 여기서 말하는 국가 투자 예산은 그 포항시가 직접 투자하지 않는,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공사 같은 곳에서 포항 지역에 투자하는 이제 사업비가 전부 포함된 금액인데요. 그 영일만 대교나 국도 31호선 확장 같은 대형 SOC 사업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예산이고요. 포항에서 직접 이제 집행하는 사업은 예산서에 국고보조금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올해 예산 중에 국고보조금은요, 7,671억 원 가량으로 지난해보다 12.67% 증가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국고 보조금이 늘어나면 매칭해야 되는 비용, 그러니까 포항시 재원, 그러니까 자체 수입,
자주 재원 이런 비용으로 이렇게 매칭을 해야 하는데 이 재원 자체가 지금 줄어 있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재정 분석 자료에 보면 의무 지출, 재량 지출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보조 사업들이 전부 의무 지출로 들어가는데요. 이 의무 지출의 비중이요. 일반 회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는 70.2% 정도였는데 올해는 73.53%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간단한 지표만 봐도 포항시 곳간이 당분간은 좀 회복되기 어렵구나 하는 게 보여지죠. 우리가 뭐 가정에서 운영하는 가계부만 봐도 수입이 늘고 뭐 지출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디에 돈을 쓸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돈이 어디서 들어오는가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포항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포항시가 직접 걷어들이는 지방세 수입이 있습니다. 지금 한창 낼 때죠. 자동차세 내면 이건 다 포항시 수입이고요. 그리고 주민세도 냅니다. 소득세를 낼 때 이 국세를 먼저 내고 나서 10%는 또 지방세를 냅니다. 이것들이 이 지방세 수입이고요. 세외 수입이라는 게 있는데 이 포항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 재산을 기업이나 뭐 개인에게 쓰도록 해줘서 얻게 되는 뭐 하천, 도로 그리고 이 공영 주차장의 주차요금 이것이 세외 수입으로 잡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국고보조금과 경상북도로부터 받는 이 도비보조금. 이 보조금이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으면 이 포항시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 이 지방채 수입이 있고 이것이 종합해서 이 포항시의 재정이 되는데 다만 기본적으로 국고 보조금 말고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국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돈이 많으니 지자체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방교부세라고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주는 이거는 법적으로 좀 정해져 있습니다. 인센티브와 감액이 있긴 하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요것들 다 더해서 이 포항시의 1년 예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원님,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 주요 세입 재원 현황 어떤 점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올해는 어떨 것 같은지 그 부분이 궁금하네요. 2024년 포항시 이제 당초 예산의 세입을 보면은요,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그러니까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41.22%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교부세, 지방세 순으로 세입 재원이 이루어지는데요. 포항시가 이제 어떤 정해진 사업이 아니라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이제 조정교부금까지 해서 지방세, 세외 수입, 지방교부세 등이 있는데요. 이 조정교부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은 전부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서상에 다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징수 전망 보고 자료에 의하면 이제 세외 수입도 전년도에 비해서 376억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방세 중에서는 이제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분야가 가장 크게 또 감소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하락하고 이제 거래가 급감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한마디로 경기가 좋지 않다. 중앙정부에서 받는 돈이 있고 지자체 스스로 만들어내는 돈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방 재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평가를 할 때 늘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재정 자립도 또 재정 자주도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포항시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대표님? 재정 자립도는요, 쉽게 보면 그겁니다. 그 지방에서 이제 들어오는 순수한 돈, 이제 국가 보조금 없이도 운영되는 게 이제 통상적 재정 자립도라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재산세나 이런 것들이 적으면 재정 자립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 재정 자주도는요, 보통 여러 가지 여건을 받아가 그거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돈을 재정 자주도라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게 보면요, 한 20에서 25%.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고 하면 재정 자립도가 20%면 80%는 어떤가 보조금이나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야 포항시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다음 재정 자주도도 보면요,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최하위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는 함께 봐야 되는 게 이제 기본인데 재정 자립도를 높이려면 당연히 이제 기업을 유치해가 인구를 증가해가 어떻게 세입을 늘려야 되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제가 이번에 최근에 보니까 포항시의 이제 부채 비율
이게 또 심각하더라니까요. 전국에서 최고로 부채 많은 10군데를 뽑았는데 포항시가 그 안에 들어가고 포항시나 지방의회에서 부채 관리도 같이 병행돼야 되지 않느냐. 제가 김국재 대표님 생각과 좀 다른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부채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게 저는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어려울수록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데 건전재정을 추구한다고 해서 포항시가 이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고 허리띠만 졸라매는 것보다는 지방정부는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하니 시민들을 위해서 이 포항시가 빚을 좀 내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 포항시의 그동안 재정 운영, 올해도 이 지방채 발행이 잡혀 있거든요. 지방채를 아예 발행하지 않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채무를 줄이겠다는 목표로. 이런 측면에서는 이 포항시가 그래도 적은 돈이나마 시민들을 좀 먼저 생각하려는 모습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포항시 예산안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본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 바로 복지 분야입니다. 거의 1조 원 가까운 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복지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어떤 점들이 좀 눈에 띄시던가요, 의원님?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예산이요, 이제 38.72%나 됩니다. 금액이요, 9,383억. 가량 되거든요. 늘어난 이제 비율이 10.82% 정도 사회복지 분야가 지난해에 비해서 늘었는데요. 다른 분야에서 기타 분야 제외하고는 이만큼 늘어난 분야가 없습니다. 이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도 노인 청소년 분야가 41%가 넘습니다. 근데 이제 노인 청소년 분야라고 분류는 했지만 사실상 전부 이제 노인 예산이라고 해도 맞을 것 같은데요. 포항시에서 노인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 장애인 복지과 예산이 4천억이 넘는데요. 이 중에서 노인 복지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3,230억 가량입니다. 그런데 교육 청소년과 전체 예산이요 633억, 그리고 일자리 청년과 예산은요 85억 정도 됩니다. 노인 예산에 비해서 청소년이나 청년층에 쓰이는 예산 규모는 굉장히 빈약한 상태이죠. 대표님께는 이 질문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복지 예산들 중에서 청년층에 대한 지원, 더불어서 출산 장려 지원에 대한 복지 예산들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좀 혁신적인 안이 안 나오면 저출산 정책에서 해결 방안이 없다는 걸. 최근에 이제 결혼하신 분들한테 이제 좀 의견을 물어봤어요. 뭐가 문제냐를 물어보니까네. 자, 출생 때 이제 현금 지원도 필요하지만, 자, 두 번째는 뭐냐? 돌봄 시스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초등 1, 2학년 때 애를 맡길 수 있는 방과 후 활동의 예산. 이 부분에서 좀 상당히 요구를 하시더라니까요. 그다음 또 하나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생애 주기별 인프라 구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포항시는 이제 계속 반복된 거. 숫자의 증감만 나타냈지 뭔가 좀 정말 이게 저출산에 의한 어떤 대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출산 장려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복지 분야가 아니라 이게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제 인구 유입 또 정주 여건으로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인구 유입이나 또 신규 인구 정책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나요? 이번 포항시 예산안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내 인구정책 관리 예산이요 4,654만 원입니다. 그나마 지난해에 비해서 3천만 원 가량 줄어든 예산인데요. 포항시 정책이나 예산이 이런 인구 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한 틀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해 인구 영향 평가 제도 용역을 실시했는데요. 결과는 나왔다고 하는데 의회에 아직 보고되지 않았고 이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쓰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준비에 미흡하다 보니까 이제 관련 예산도 이제 제대로 투입됐을 리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제가 예산을 보면서 포항시 인구가 좀 큰일 났구나 하고 생각한 부분이요.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1인당 30만 원 지원하는 금액은 변하지 않았는데 전체 금액에서 6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결국은 신입생 수가 200명이 줄었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산업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의 핵심 역점 사업이죠. 바로 2차 전지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사실 포항시에 여러 개의 2차 전지 회사들이 들어오고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냈는지도 궁금해요. 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예산의 측면에서 좀 보면 이제 2차 전지 산업이 포항시 지방 소득세에 좀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렇지 못합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에코프로 계열사들이 2023년 지방 소득세 납부액을 좀 합계를 해보니까요 83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도 좀 크게 증가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세수는 크지 않더라도 고용하는 인원이 많으면 또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텐데 지난해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변경 동의안 제출안을 보면은요 투자 금액은 늘었는데 고용 인원을 줄이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900명 정도 줄이게 됐는데요. 이제 이거는 결국은 기업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그런 이제 동의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 판단을 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2차 전지 산업으로 인한 전기나 이제 용수 공급 그리고 환경 리스크 같은 해소를 위한 비용들은 또 세금으로 다 지출을 해야 하는데요. 이런 부담은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2차 산업에서 아까 우리 박희정 시의원은 똑같이 가장 중요한 게 환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포스코도 처음에 할 때는 경제 성장만 바라보고 환경 리스크를 생각을 전혀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공급망에 대한 문제점, 환경 오염이나 사회 위험 요인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포항에서는 수익금 시금 많아도 인구의 증가가 어디만큼 되느냐. 그다음 또 환경 오염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면 과연 기업을 유치해도 덕과 실을 따져서 크게 되실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앞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게 기업 유치하는 과정에서 포항시가 예산을 쓰는 거 보면 기업의 연구개발이나 그리고 기업의 이 부지나 여러 SOC들을 확충해 주는데 돈을 쓰는데 이 중에서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 환경과도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국제적으로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쪽으로 기업들에게도 강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기업 유치 단계에서부터 포항시가 예산을 편성할 때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좀 짜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이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기업이 유치했다고 하더라도 단물만 쏙 빨아먹고 다른 곳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옮겨갈 그리고 환경과 관련해서 잘 갖춰진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앞으로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포항시가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포항시가 추진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이스 산업입니다. 그 시작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인데요. 경주의 화백 컨벤션 센터를 떠올리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의원님, 이게 원래 환동의 전시 컨벤션 센터였죠. 그러니까 지진특별법의 예산으로 나온 비용으로 건립하겠다. 이게 시작이 된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전체 규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진특별법 지원 사업으로 하려다가 그렇게 하지를 못했지요. 이제 사업비가 최초에는요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971억 원이었는데요. 현재는 부지 매입비 235억 포함해서 2,166억 원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시비 투입액을 1,686억 원까지 늘려가지고 이제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체 수입이나 자주 재원이 이제 줄어든 상황에서 이게 이제 제속도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좀 걱정이 있고요. 올해도 포항시가 발행하는 600억 원 지방채 중에 160억 원이 이 컨벤션 센터 때문에 발행하는 이제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빚내서 건물 짓는다. 네, 이제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더 큰 우려는 운영비죠. 대부분의 컨벤션 센터가 좀 적자라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또 더 큰 걱정은 포항시가 컨벤션 센터 운영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운영을 이제 민간에 맡긴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인 이제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재단처럼 이렇게 그 정도로 관리 감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글쎄요, 시장 논리에 따라가야 되는 컨벤션 센터가 제대로 글쎄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됩니다. 네, 저도 이 시장 논리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앞서 우리 MC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경주의 하배 컨벤션 센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이 포항과 경주라고 하는 아주 가까운 지역에서 이 전시 컨벤션을 하고자 하는 개최나 또는 유치하고자 하는 경쟁이 벌어졌을 때 과연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까? 오히려 둘 중에 하나는 죽는 쪽으로. 이 경주도 이 규모를 키우겠다고 하고 이 포항도 크게 짓겠다라고 하면 서로 역할에 대한 좀 논의가 없이 예산만 양쪽 다 모두 갖다 부으면 어느 한쪽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만큼 예산을 투입한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포항시가 추진하는 영일만 대교 건설이 현실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 규모가 1조 8천억 원입니다. 현미반도 끝으로 쫙 가니까 경치가 좋다. 자, 드디어 올해 영일만 대교 본격적인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설계 및 공사비로 국비 1,350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평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의원님께서는? 국회에서 쪽지 예산으로 명맥을 잇던 때와 비교하면 매우 기쁜 소식이죠. 이제 고생한 포항시에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제는 속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동해안고속도로의 한 구간인데 영덕에서 북영일만 IC까지 이제 있는 비용이 1조 6천원 들였는데 영일만 대교 구간만 3조 2천억 가량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이제 그 전체 예산의 5%도 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이제 예산을 얼마나 빠르게 확보하느냐가 이제 성공의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앞으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슬로건이 바뀔 것 같습니다. 영일만 대교 조기 완공 네, 이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어떻게 하든 이게 빨리 보고 싶은데 과연 언제까지 될지 이게 의문일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지방 정치인들이 열심히 중앙정부에 이제 앞으로 선거 때마다 아까 우리 박 의원님들 열심히 활동하는 거. 이건 여야가 관계가 없거든요. 이게 포항시의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포항시가 유치하고 또 예산을 어느 정도 따가왔지만 뭐 축하는 드리지만 앞으로 걱정이 더 많다는 겁니다. 네, 좀 뭐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긴축 재정 하에 현 정부 하에서는 완공도 어렵고 최소한 10년 이상 걸릴 수밖에 없다. 이 포항 시민들한테 정치인들이 뻥을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좀 간단하게 주민 참여 예산이 어떤 거고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또 수준에 대해서도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1989년에 브라질에서도 그 당시 이제 민주화가 안 됐고요. 부패 정권이고 독재 정권이 있을 때 바로 이제 그 당시 이제 민주화 열풍에가 노동당이 정권을 차지했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 막상 시장이 되니까네 그 당시에 노동당의 이제 취지가 뭡니까? 노동, 인권, 환경 쪽이고 주민들의 어떤 소통이 잘 되는 정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에서 엄청 요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생각한 게 권한을 갖고 있는 거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에서 결정을 하면 그거를 예산 편성을 하겠다. 이게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인데 이게 이제 전 세계에 퍼지고 유엔에서도 인정한 혁신적인 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03년에 이제 강주시 북구에서 처음 도입하고 2004년에 조례로 만들어졌는데 이 포항시의 예산 규모를 보면요. 제가 이제 2022년에 이제 포항시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 실태 조사를 내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그 당시 50개 도시 중에 광역시나 특별시 뺀 16개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주민 참여 예산의 반영액이 보니까 0.77%입니다. 근데 포항시는 어떠냐 하면요. 0.1%가 아니고 0.04%입니다. 그러면 포항시의 2조 넘는 금액에서 참여 예산의 규모는 얼마냐? 말 그대로 10억 정도. 우리가 보면 소외된 사람 참 많거든요. 보통 예산을 어떻게 짜집니까? 힘 있는 사람들, 아니 지역의 유지들 이런 사람들이 대충 이제 만들어가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외된 사람들은 그거를 하소연하고 예산 편성을 요구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그래가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말 소외 사각지대에 간단한 예산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아쉬운 게 그래요. 최근 이제 브라질을 보면요 예산의 금액에 주민참여 예산이 10%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포항시 예산으로 보면 2조 같으면 2천억이 주민들이 편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라도 200억이거든요. 근데 저는 1%도 원하지 않아요. 한 0.1%라도 아니 0.01%라도 해야 어떻든 주민들의 예산의 반영률이 높으면 잉여금을 덜몇이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덤시 주민의 욕구가 행정수요가 엄청 많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되면 바로 포항시 예산이 충분히 골고루 돌아갈 수 있지 않나. 그래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말 좋은 제도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예산 관련 정보 접근에 한계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제도는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올해 편성된 예산 중에 스마트 말방송 시스템 구축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지난해에 이제 한번 편성을 했었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이 사유가 오천에서 태풍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 때문에 이제 방송하셨던 관리소장님께 법적인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제 그런 방송을 했을 때 이런 법적인 책임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의견이 의회에서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방법을 찾다가 결국 사용 못하고 반납을 했는데 올해 다시 또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이제 법률 자문까지 받아봤는데요.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인과관계가 형성되어 민형사상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일단 예산은 편성됐는데 이제 이 답변을 좀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으려면 아마 올해도 사용되지 못하고 반납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죠. 자, 세 분과 함께 2024년도 우리 포항시 예산안에 대해서 점검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번 예산안의 아쉬운 점 혹은 뭐 바라는 점, 주목할 점 다 좋습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정리해서 듣도록 할게요. 의원님부터요. 그 좀 욕심을 버리자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건전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어떤 대형 SOC를 통해서 내가 임기 중에 성과를 내겠다. 이제 이런 욕심을 자꾸 부리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제 거창한 사업보다는 포항 시민들의 삶에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행복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발굴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강덕 시장이 말씀한 시민 중심. 정말 이 시민 중심이라는 것은 소통하고 의견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에게 권한을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행정체제가 가야 되지 않나. 이게 좀 어떻게 포항시도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전지보국이 전지복지는 아니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포항시가 내걸고 있는 슬로건이고 이 많은 예산을 2차 전지 산업에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청년과 예산은 작년에 124억에서 85억 원으로 줄었고요.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걱정했던 이 수산 정책 예산도 388억 원에서 334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산업의 투자를 늘리는 것이 곧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고민되면서 어려운 지점이 계획안을 짜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것들은 계획안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게 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낸 우리 시민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사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